안녕하십니까. 채널 후 곽보현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이루어졌던 이 양강 구도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존재감이 부상하면서 최근에 야권 단일화 논의 이것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아주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철수 후보나 또 국민의힘 또 윤석열 후보 모두 단일화는 없다 뭐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결국은 야권에서 단일화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즈니스 포스트의 김남현 기자와 함께 안철수 후보와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야권 단일화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포스트 김남현 기자입니다. 정치권에서 당초 예상했었던 이 야권 단일화의 시나리오에서 보면은 그 주인공이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내용으로 어수선한 사이에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좀 주춤했고 반면 안 후보의 지지율은 10%를 돌파하고 어떤 조사에서는 15%를 넘어서는 결과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안 후보의 지지율이 5% 안팎에서 움직였던 것과 비교하면은 대반전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안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야권 단일화를 했을 때 안 후보가 윤 후보를 앞서는 그런 조사도 나왔습니다. 안 후보로서는 양보하고 흡수되는 그런 단일화가 아니라 윤 후보하고 대등하게 입장에서 단일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은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아주 탄탄하게 10%대를 유지한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단일화 없이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어렵다. 이제 이런 판단이 나올 수 있어요.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하자 이렇게 손을 내밀면은 윤석열 후보의 경쟁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는데 이런 다자 구도가 굳어지게 되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2017년 대선 이게 떠오르거든요. 당시에 보면 이제 문재인 후보였었죠. 근데 이쪽에는 홍준표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이렇게 나눠졌었거든요. 이때의 악몽이 재현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단일화의 강도, 압박 뭐 이런 게 더 거세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공식 창구는 아니지만 야권 단일화를 위한 움직임이 물밑에서 감지되기도 합니다. 보궐선거 공천권부터 당협위원장 배분 등 윤 후보와 안 후보의 공동 정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일화 조건들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과거 김대중과 김정필의 DJP 연합처럼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안철수 후보는 총리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안철수 후보는 다음 대선을 노려볼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거론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단일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시기, 이 시기가 언제쯤일까요? 단일화 이후 선거운동 기간을 고려한다면은 대선 후보 후보 등록일인 2월 13일이나 14일 이전에 단일화가 마무리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시기를 맞추려면은 늦어도 설 전에는 단일화 제안이 이제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은 대선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설 전후로 여론조사 결과가 단일화 논의에 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18대 대선 때를 보면은 선거를 약 한 50여일 앞두고 나서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의 야권 단일화가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요. 시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급물살을 탔던 만큼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문제도 시기적으로 그렇게 늦지 않았다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물론 단일화 협상이 순탄하지 않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후보 등록일을 넘길 수도 있는데요. 다만 후보 등록 이후에 이루어지는 단일화는 후보 등록 전에 이루어지는 단일화보다 좀 효과가 낮다 이런 분석도 있는 만큼 아무래도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를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단일화하는 방법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하고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경선을 치를 건지 아니면 협상을 통해서 단판 형식으로 단일화 후보를 결정할 건지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 쪽으로서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입당을 하고 경선을 거쳐가지고 단일화를 추진하는 거 이게 제일 좋은 방식일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끌고 있는 이제 국민의당과 합당 가능성 이런 것도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입당을 하거나 아니면 당대당이 이제 합당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됐을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누가 단일 후보가 되든지 간에 중도층으로 이제 외연을 확장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안 후보 쪽으로서도 원내 의석수가 지금 3석밖에 안 되는데 이런 군소 정당보다는 의석수가 이제 100석이 넘는 그런 거대 정당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조직적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이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국민의당이 이제 대표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에 이제 많은 구성원들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 있고 또 나중에 이제 총선도 있는데 여기에 어떤 지분을 상당히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점도 고려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안철수 후보가 그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뭐 당대당 합당을 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그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그 야권 단일화를 했던 게 대표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된다면은 안 후보의 주요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중도층이라던가 일부 무당파에서 안 후보를 향한 지지를 걷어들일 우려가 있고 또 안 후보의 정치 세진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안철수 후보로서는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 대신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와 같은 방식을 바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그 단일화를 놓고 윤석열 후보 또 안철수 후보 또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말 셈법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단일화하지 않겠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안철수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지금까지 쭉 완주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지율 흐름을 고려하면은 안철수 후보로선 대선 완주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공직선거법상 득표율 10%를 넘기면 선거 비용의 절반을 그리고 15%를 넘기면 전액을 보전해 줍니다. 군소정당 후보에겐 완주할 동력이 된다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안 후보가 바로 이 구간에 와 있습니다. 지지율이 곧바로 득표율로 이어진다. 뭐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 이제 15%를 굳건히 지키고 또 넘어서서 나중에는 이제 20%까지 넘긴다. 뭐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제3지대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후보가 2017년 대선 때 3위를 하고서도 이번에 다시 대선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득표율 20%를 넘기면서 정치적 기반을 다진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득표율 두 자릿수를 넘긴다면은 다음 대선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기반도 확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안 후보의 대선 완주는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 후보가 완주한다면 윤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그 대체적인 시선인데요. 국민의힘으로선 대선에서 진다면은 곧바로 이어지는 지방선거에서도 어려운 싸움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이 상당한 성과를 거둬가지고 국민의힘을 위협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당이 그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 전국 정당의 그 기반을 갖추고 제3정당의 입지를 좀 강화한다면은 나아가 2024년 총선도 바라볼 수 있겠고요. 안철수 후보로서도 그 다음 대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공학적인 선거의 그 계산, 요거 말고도 안철수 후보 자신으로서도 대선 완주의 의지가 굉장히 높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안철수 후보가 진지하게 2027년 대선을 노린다고 하면은 그동안 그 양보만 해왔던 정치인 이 이미지를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네, 안철수 후보는 그 단일화의 아이콘 이런 말로도 불릴 정도로 그 단일화의 중심에 선 적이 많습니다. 안 후보는 그 지난 2011년 11.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박원순 후보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8대 대선에서는 진통 끝에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하면서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안 후보는 단일화 논의 끝에 고배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이 야권 단일화는 앞으로 계속 선거판을 달굴 아주 그냥 뜨거운 감자가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좀 어땠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죠. 대선 후보 단일화는 1997년 대선 그 DJ 피연대 그리고 2002년 16대 대선에서는 노무현과 정몽준 후보의 그 단일화로 그 폭발력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 단일화가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은 또 아닙니다. 멀게는 1987년 그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의 그 단일화 실패로 노태우 후보가 그 어부지리를 얻기도 했습니다. 가까운 19대 대선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그리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사이 그 단일화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단일화에 실패했습니다. 그 단일화라는 것이 야합이나 지분 나눠 먹기식 뭐 이렇게 비춰진다면 단일화의 시너지 대신 오히려 그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정권 교체를 명분으로 단일화를 추진하면서 기성정체의 이제 염증을 느끼고 있는 유권자에게 정치 쇄신의 그 의지 이것을 보여주는 게 이 단일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채널 후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